얘들아, 우리 수능 특강 초반에 어부가 봤던 기억 나십니까? 선생님이 참고로 그때 어부사시사랑 어부단가 뭐 이런 얘기 막 다 해드렸었죠. 어떤 스토리 계열 라인이 있다고요. 이 작품도 그 라인이에요. 오케이? 어부가 어부단가, 어부사시사, 강호사시사 이런 식의 어떤 계열성을 가진 작품들이 반복적으로 보이고 있다는 건 우리가 좀 신경 써서 봐줘야 되는 부분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참고로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보조자료에 자, 저 강호사시가 넘어가면 그 뒤에 11페이지 부분을 보면 어부가가 또 한 번 실려져 있을 거야. 다른 해설지 버전으로요. 그 일부러 실어놓은 거야. 했던 건데 왜 실어놨을까? 연결해서 보라는 걸 떠올리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앞에서 이 작품의 연계와 관련된 작품들은 다 했으니까 굳이 하지 않을 건데, 어쨌든 목 아파. 강호사시가 작품의 내용을 보면서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었는지 잘 살펴보고, 참고로 이 정도 작품이면 수능 출제에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작품인 건 다들 알지? 오케이? 신경 써서 보자. 별표 중 작품이 맞아요. 자, 이 작품은 기본적으로 연시조의 공식을 가지고 있고요. 제목 자체가 강호사시가야, 그지? 강호가 무슨 뜻이거든? 자연을 대유법으로 표현한 게 강호라고 누차 말씀드렸었죠? 강과 호수 같은 그런 단어라고 생각하자. 그래서 강호에서 보내는 사시, 내 계절에 대한 노래라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이 작품 같은 경우에 총 사수, 춘, 하, 추 동사로 이루어져 있고, 그 네수를 합쳐서 우리는 강호사시가라고 부르는데, 당연히 이 작품은 강호에서의 삶을 얘기하고 있으니 강호, 가도 계열의 노래라는 건 충분히 알고 추구할 수 있을 것 같고, 강호가도 이미 여러 차례 설명했으니까 굳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각 사별로 춘사부터 시작해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뒤에 할 작품이 너무 긴 게 많은데 큰일 났네. 자, 가보자. 강호의 봄이 드니. 자, 일단 써볼게. 강호의 봄이 드니 하면서, 일단 참고로 이건 미리 다 찝고 가자고요. 지금 각수의 첫 번째 구절을 보면, 그치? 패턴이 반복되는 게 보이십니까? 오케이? 강호의 봄이 드니, 강호의 여름이 드니 하면서 일러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 그럼 이때 여기 들어가는 부분이 바로 계절에 대한 얘기라는 거 판단되시고요. 첫 번째 구절에서는 미친 흥이 절로난다고 했어.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는 감정은 미친 흥이야. 미쳤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흥이라는 단어가 더 중요한 거지. 봄내이 되니까 여러분들 왜 봄 탄다라고 표현하잖아. 뭔가 뭐 생동감이 느껴지고 뭔가 좀 기분이 쭉 올라오는 어떤 주체할 수 없는 정신. 그래서 탕묘 개변의 금리너 안주도라라고 했어. 자, 탕묘 개변에 금리너를 안주도 삼고 있다라고 했는데, 해석을 잘해야 돼요. 탕묘라고 하는 건 그 탁쪽이라고 해서, 쉽게 말해서 왜 우리 여름에 계곡 가면 발에 물 담그고 발에 물을 담그면 안 되지. 물에 발을 담그고 놀잖아요. 오케이? 딱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개변, 강가의 변에서 탕료를 한다는 얘기인데, 이때 탁은 탁주. 그러니까 막걸리 같은 술을 마시는 행위를 말하는 거야. 발에 물 담그고 술 마시며 노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술을 마실 때 안주가 필요하잖아. 금리너는 붕어. 그래서 이거나 붕어 같은 어떤 일반적인, 무슨 쏘가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쏘가리 같은 녀석을 안주로 삼아서 먹고 있는 거지. 근데 이때 먹는 대상이 무슨 특 A 풀풀급 이런 걸 고기를 가져온 게 아니잖아, 그치? 그냥 지나가는 고기 낚아가지고 가지고 있던 대충 막 탄 술에다가 마시고 있는 거야. 그럼 이거는 오케이, 안빈 낙도와 관련되는 구절이구나라고 판단이 될 수 있겠죠. 내가 그냥 이 정도 먹으면서 즐거워하고 있는 중이지. 그래서 마지막에 이 몸이 네모 하옴도 역군은 이셨다 라고 말하면서 지금은 마무리 지었어요. 이때 중요한 단어는 이 부분, 역군은이라는 건데, 역군은은 역시 군, 임금님의 은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임금에 대한 예찬의 구절을 집어넣음으로써 사대부의 어떤 태도가 완벽하게 드러나 있는 작품인 거죠. 참고로 이때 쌤이 지금 파란색 네모치는 이 부분 있지? 이 부분은 이 작품의 어떤 고정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세모치는 부분들은 이 작품에서 변형되는 부분이라는 걸 생각하고 작품의 전체 구조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좋겠다. 오케이? 그럼 이 작품은 전체적으로 통사구조의 반복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반복의 구조를 통해서 작품의 통일성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겠고요.
이 구절에서 바뀌는 지점만 잘 보시면 돼. 자, 그 춘사가 끝이에요. 하사 봅시다. 강호에 여름이 들었습니다. 초당에 일이 없답니다. 초당에 일이 없다는 것은 뭐요? 한적하고 여유롭다는 뜻이지? 오케이. 여기서 말하는 건 한적과 여유야. 이때 한적과 여유라는 게 바로 뭐가 되는 거거든? 강호가도예요. 이게 강호가도입니다. 그래서 유신한 강파는 보내느니 바랍니다. 자, 유신한 강파라는 표현을 썼네. 유신, 믿음이 있는 강파, 강의 파도가 바람을 보내주는 거야. 자, 근데 이 표현 자체는 굉장히 뭐랄까 독특한 표현이긴 합니다. 왜냐면 원래는 바람이 불어서 파도나 어찌 일렁, 바다에 어떤 물에 일렁임이 생기는 거야. 그치? 근데 이걸 거꾸로 이 일렁임이 바람을 만들어서 그 바람을 나한테 야 덥지? 보내줄게 하면서 보내줬다는 뜻입니다. 됐죠? 독특한 발상이 나타나 있는 개성적 발상이 나타나 있는 장면이고요. 어쨌든 지금 나는 여름, 한여름에 있어. 여름은 더워야 제맛인 건 맞지만 더운 건 힘든 건데 나는 그 와중에서도 여유롭게, 그치? 시원한 바람 맞으면 여유를 즐기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무라일체. 그치? 아무리 더워도 나는 한적고 좋아. 괜찮아. 살만해. 자연과 하나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몸이 서늘하움도 엮어는 있었다. 이우선 서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어려움 없죠. 하나 넘어가고요. 자, 추사 봅시다. 가을입니다. 강호에 가을이 드니 고기마다 살쪄 있다. 자, 고기가 살이 쪄 있다는 얘기는 바로 가을이 무슨 계절이기 때문에? 풍요와 수확의 계절이기 때문이겠지. 풍요로운 가을의 어떤 수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소정에 금을 실어 흘리 띄워 던져주고. 그래, 이거잖아. 그치? 파란펜으로 쓰자. 소정에 금을 실어 흘리 띄워 더뎌두고 라고 했는데 흘리 더뎌 이게 중요한 거야. 일단 그물을 실어서 물에 던져 넣어. 소정이라고 하는 건 조그만 조각배니까, 그치? 배에다가 그물을 실은 다음에 대충 던졌는데 던질 때 이번 어군 상황을 보았을 땐 이 지점이 스팟이다. 그래서 대박을 노리는 게 아니잖아, 그치? 대충 흩어서 던져놓고 흘려서 던져놓았다는 얘기니까. 참고로 이 부분은 우리 맨날 얘기하는 가어옹의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지. 그때 가어옹은 가짜 어부란 뜻이고 가짜 어부 맞죠? 만약에 내가 진짜 어부면 헐리 띄워 던져두는 일은 없을 거야. 가어옹이 맞으니까 이 작품의 주제는 뭐가 된다? 과연 신화의 정서가 되는 것이다. 항상 말하던 그 패턴이잖아. 그리고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는 어부가 계열 중에 어떤 연결점도 찾으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보고 자기가 하는 일을 뭐라고 불렀어? 소일한다. 소일거리.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직업으로 삼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재미삼아 하는 거야. 고기가 안 낚아도 괜찮고. 자, 이 부분 때문에 우리는 어부가 계열과의 연관성, 어부가 계열과의 연관에 대해서 살펴봐야 함이라는 게 나오는 거고요. 자, 마지막 동사 가보도록 합시다. 동사. 강호에 겨울이 드니 눈 깊이 자히 넘다. 자, 이번엔 눈이 왔어요. 참고로 눈은 겨울을 상징하는 소재. 자히 넘다라는 얘기는 이 자가 자히읗, 히읗 정성 체언이고요. 한자는 30cm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눈이 3cm 이상 많이 왔다는 뜻이겠죠? 한자가 넘게 왔어. 삿갓 비껴 쓰고 누역으로 옷을 삼았는데 이때 중요한 건 눈이 오는 배경 속에서 삿갓과 누역을 챙겼대요. 삿갓은 당연히 뭔가 위에서 떨어지는 물질들이 몸을 적시지 않게 해주는 이렇게 삿갓을 이렇게 길게 쓰는 거잖아, 그치? 떨어져서 또르륵 떨어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실전용 옷이고요. 누역이라고 하는 건 우리말로는 도롱이라고 하는데 볏짚 따위를 세로로 엮어서 눈이나 비를 맞아도 그 눈비가 몸에 스며들지 않고 밖으로 또르르 떨어질 수 있게 만든 나름대로의 방수복이에요. 오케이? 근데 이 두 개를 양반께서 직접 입으셨다? 이건 특이한 일이라는 거지. 보통 그래서 이 두 개의 단어가 튀어나오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치? 안분지족?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양반이라는 어떤 자신의 지위 때문에 야, 오늘 비 오잖아. 이런 날 어떻게 나가? 자, 가마를 데려가도록 하라.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직접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그냥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 적응하면서 만족하는 삶을 안분지족이라고 한다고 했었어. 자, 그런 상태에서 이 몸이 춥지 아니하옴도 역부는, 그치? 역시 임금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같은 패턴으로 반복되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작품의 내용이 어렵거나 괴롭지 않습니다. 됐죠? 참고로 이 작품이 예전에 기출에 나왔었을 때 이 작품도 기출에 많이 나오는 작품입니다. 이런 얘기를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선생님은 그래서 이 부분만 살짝 언급만 해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지금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초장, 중장, 종장의 패턴 반복이 보이지, 그지? 매번 초장에는 이 구조를 집어넣고 매번 중장에는 이런 구조를 집어넣었으며 매번 종장에는 이런 내용을 집어넣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 구조 자체를 그냥 문제화시키면 이 부분이 A, 이 부분이 B, 이 부분이 C라고 표현되면서 이 작품은 각 수의 초장에 A의 내용을 배치함으로써 이런 특징을 드러낸다. 이런 식의 선택지가 쭈루룩 나오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특징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어려운 작품 아니니까 역시. 맨날 선생님은 어렵지 않대요. 근데 자주 보면 익숙한 작품이 될 거야. 아무튼 어부가 계열 중에 하나의 특징도 잡은 상태로 강호사시가라는 작품을 보았습니다. 됐고요. 자, 이 다음 타이밍 돌아와. 상춘곡 할 겁니다. 자, 이제 작품이 한 챕터에 3개씩 묶여있는데, 자, 상춘곡. 이거 안 하고 갈 수 없잖아. 안 하고 갈 수 없지. 이거 출제 예상 충분히 높게 됩니다. 참고로 이 상춘곡도 그러면 당연히 전문 봐야 돼요. 다행인 건 이 작품이 무슨 관동별곡이나 저 뒤에 나오는 만원서처럼 괴로운 작품은 아니라는 점. 그 정도로 길진 않으니까 빠르게 갈 거야. 잘 따라오시고 상춘곡을 해보자. 참고로 그냥 재미삼아 보세요. 우리가 오늘 이걸 얼마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24페이지 열어볼래? 보도자료 24페이지 그냥 눈으로만 봐. 24페이지 열어봐. 만원사 전문이 나와있지? 선생님이 하도 길어서 선생님이 진짜 워드 쳐가지고 집어넣은 거야. 몇 페이지에서 끝나는지 봐봐. 만원사가 몇 페이지까지 가는지 봐봐. 보이죠? 30페이지입니다. 오케이? 참고로 그 뒤에 이어가면 만원사 답이 있죠? 만원사에 이어지는 작품이에요. 참고로 만원사 워낙 중요한 작품이었고 이 선생님이 이거 참고로 그때는 전문 다 했었어. 전문 다 했었어. 만원사 하나 가지고 참고로 이거 전문 다 하는데 3시간 걸렸나? 막 선생님은 랩을 하죠. 항상 그렇듯이. 근데 이번엔 아마 전문을 다 하지 못할 것 같고 선생님이 좀 중요한 장면 위주로 좀 짚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 아무튼 이제 우리가 앞에서 갈래복합 절반 이 앞부분에서는 약간 상대적으로 소설 지문이 좀 많았는데 이 뒤에는 고전 시기가 좀 많아요. 좀 각오 좀 해주시고 고전 시간은 어쨌든 누차 말씀드리지만 뭐가 다 해먹는 작품 갈래요? 해석이 다 해먹는 갈래, 그렇지? 해석만 되면 오히려 현대문학 작품보다 훨씬 쉽다라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이 구절이 도대체 무슨 얘기라고 싶은 건지만 잘 챙겨가면서 자 해석 작업에 힘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상춘곡 역시 작품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기본적인 사항 하나만 확인할게요. 이 작품은 강호 한정가 맞나요? 또 나왔습니다. 네, 강호 한정가 계열입니다. 양반들은 어쨌든 2가지 정도의 이야기를 주제로 작품을 많이 만들었는데 하나는 유교의 이념과 관련된 부분, 그렇지? 그러니까 즉 젊어서의 유토피아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작품들이 많았고 그리고 이제 은퇴하고 나서는 항상 이렇게 자연으로 돌아가서 그치? 성공적인 은퇴의 삶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계열들이 작품으로서 많이 등장했던 게 특징이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조자료를 보셔도 좋고요. 본문으로 보셔도 좋아요. 참고로 선생님은 스뜨는 특강 본문 버전으로 보는 걸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읽으면서 내가 지금 이게 무슨 뜻인지 감이 잡히는가 선생님 해석 따라오면서 해석에 다 쓰여있는 거 말고 이 정도는 내가 좋게 해야 되는지 봤으면 좋겠어요. 상춘곡은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과정을 통해서 아마 아주 높은 확률로 한 번쯤 배웠던 작품일 가능성이 높아. 대부분 그렇지. 아닌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그걸 염두에 두고 내가 이게 해석이 되는지 그냥 비교해가면서 따라와 주세요. 선생님 그렇게 하는 걸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자, 가보도록 하자. 일단 제목은 상춘곡입니다. 상춘은 뭐냐면 상은 원래는 상준다라는 개념인데 뭐 칭찬한다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핵심 단어는 추운이죠. 이 작품은 봄을 예찬하는 노래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봄을 즐기는 노래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자 그럼 봄을 어떻게 즐기는가 양상을 한번 살펴보자. 홍진의 묻힌 분내 인해생의 어떠한 거 하면서 시작하죠. 자 처음부터 중요한 단어 나오죠. 홍진 뭐? 직역하면 붉은 먼지.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데? 속세라는 뜻이잖아. 야, 고3이 이 정도가 안 되면 큰일 난 거야 지금. 홍지는 아주 빈번하게 등장하는 단어죠. 원래는 수레의 움직임에 빗댄 건데 수레가 먼지를 크게 일으킨다는 얘기는
칠레에 있는 짐이 많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짐을 싣고 가는 존재가 붉은 먼지를 일으키는 것을 보고 홍진해라고 표현을 했고, 그 홍진해 그러면 부유함을 상징하는 단어. 그럼 부유함과 고귀함 이런 것들은 보통 속세적 가치를 말하는 거니까 홍진을 말하는 건데, 속세를 말하는 거다. 근데 홍진을 모친 분들이여라고 지금 부른 거죠. 뭐가 설정됐어? 청자가 설정됐어, 그렇지? 자, 홍진에 붙여 사는 분들이시여. 이 내 생에 어떠한 곳? 이 내 생에는 어떠한가라고 지금 이게 몰라서 묻는 거니? 그게 아니지. 이 내 생애가 그만큼 니들의 홍진에 묻혀있는 것보다 훨씬 뛰어나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겠지. 그래서 이거는 자부심의 표현이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나는 어디 살고 있거든. 일단 보자. 이 내 생애는 어떠한가? 옛사람 풍류를 미칠까 못 미칠까? 옛사람들의 풍류에 미칠 만큼 나는 훌륭하다. 여기서 미친다는 얘기는 크레이지한 게 아니고 거기 도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그 옛사람들의 멋진 풍류를 빗댈 수 있을 만큼 나는 즐거운 삶을 살고 있어. 자, 천지간 이 세상의 남자의 몸, 즉 남자로 태어난 몸이 날만하니 하건만은, 날만한이에는 나처럼 태어난 존재가 하다가 무슨 뜻이야 중세국어? 많다라는 뜻이잖아. 나 같은 남자들로 태어난 존재는 많아. 세상에 남자는 많지만 살림에 묻혀있어 지락을 말할 건가? 자, 나처럼 살림에 묻혀있어서 지락, 지극한 즐거움을 아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럼 얘들아, 자연스럽게 홍진이라는 단어와 살림이라는 단어의 대립관계도 바로 눈치챌 수 있으면 좋겠네. 홍진은 속세를 상징하는 단어고, 살림은 말 그대로 자연을 상징하는 것이며, 이 자연은 내가 살고 있는 것이니까. 홍진에 묻혀있는 분들은 속세적 가치를 지향하며 살고 있고, 살림에 묻혀있는 나는 자연적 가치를 지향하며 살고 있지. 그래서 자기의 삶이 더 뛰어나다고 말하고 있는 중이야. 계속. 자, 수간모옥을 벽계수 앞에 두고, 참고로 그때 수간모옥은 선생님이 의도적으로 좀 다른 표현을 할게요. 네모 표시를 합시다. 적어도 고3 정도 됐으면 이 정도까지는 캐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따로 네모할 텐데, 이건 선생님이 나중에 지문 다 읽고 한 번에 설명할게. 그냥 지금은 해석만 하자. 수간, 몇 칸 안 되는 모옥, 초가집을 지어놓고 벽계수, 흐르는 물 앞에 만들어 놓고 송죽 우를리의 풍월주인 되었으라. 송죽, 소나무와 대나무가 울창한 속에서 나는 뭐가 되었어? 풍월의 주인이 되었어. 풍월의 주인. 풍은 바람, 월은 달. 바람과 달의 주인이 되었다는 뜻은 뭐예요? 나는 지금 자연과 하나 되었어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지. 참고로 여기까지 해서 서사가 끝났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해보자. 엊그제 겨울 지나 새 봄이 돌아오니, 오케이? 자, 새 봄이 되었어. 참고로 이 다음 구절은 여러분들 표현상 특징에서 굉장히 시험에 자주 나오는 구절인 거 알고 있는지 모르겠네. 이 부분은 쓸게. 자, 도화, 행화는 석양리에 피어있고, 녹양, 방초는 새우중에 푸르도다 라고 하는 구절이 일단은 무슨 법으로 표현됐어? 대꾸법으로 보이지? 대꾸법이 뭔지는 이제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 통사 구조의 반복이 나타나는 거야. A는 B 하고 있고 C는 D 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이때 A는 도화 행화가 뭐예요?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뭐 이런 애들, 즉 봄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봄꽃은 석양 속에 피어 있답니다. 근데 생각해보자. 꽃의 일반적인 색상이 뭐거든? 일반적인 꽃의 색상 붉은색. 오케이? 석양은 무슨 색? 붉은색이지. 이쪽은 붉은색의 색채감을 사용해서 드러냈고, 녹양 방초는 무슨 뜻이야? 그럼 중에서 파란색은 아니고 색깔 대비하는 거야. 녹양은 푸른 버드나무, 방초 여기저기 피어난 풀들이야. 알겠지? 버드나무와 풀들은 새우, 가랑비 속에 점차 자라나서 푸르러지고 있는 거지. 이건 푸르다고 말한 거잖아. 됐니? 그러면 첫 번째 구절과 두 번째 구절은 무슨 구조로 나타내는 거기도 해? 색채 대비로서 표현한 것이고, 결국 이 두 가지 방식을 통해 봄을 맞이한 아름다운 전경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맞죠? 체크되죠? 봄을 맞이한 아름다운 경치를 색채 대비 방식과 대구의 방식을 통해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다 라고 이해하시고 계속 갑니다. 그래서 칼로 말하는가, 말다는 마르다라는 단어인데, 참고로 마르다는 현대국어에도 남아있죠. 여러분들 왜 그 재단하기 전에 옷감을 잘라내는 행위를 보고 마름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쵸? 그 마르다는 잘라낸다는 뜻이에요.
칼로 예쁘게 잘라냈는지 붓으로 예쁘게 그렸는지 아무튼 뭐다? 이뻐. 그래서 조화신 공이 물물마다 헌사롭다. 참고로 헌사하다라는 단어 정도는 여러분 잘 알고 있어야지. 헌사하다는 건 야단스럽다라는 뜻이잖아. 직역하면. 근데 보통 고전 시가에서 헌사하다라는 단어는 뭔가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돼. 삐까뻔쩍하다, 휘황찬란하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아름다움이 대단히 야단스러워. 이때 수풀의 우는 새는 뭐를 못 내겨워서 춘기를 못 내겨워 소리마다 교태로다라고 말을 했어. 자, 이번에는 새가 뭐하고 있대? 울고 있대. 선생님 울었습니다. 울었으니까 그 선생님 제가 생각하는 그거 맞나요? 네, 맞지요? 맞죠? 지금 뭘 말하는 겁니까? 이 새를 보고 우리는 뭐라고 불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한 주제. 그러니까 객관적 상관문. 그렇지. 이때 그 객관적 상관문은 화자의 정서와 동일한 정서를 드러내고 있어. 그쵸? 뭐예요? 감정이입. 그렇지. 당연히 튀어나와야지. 감정이입. 즉 새가 봄의 기운을 못 이겨서 교태와요. 아잉 좋아 이러고 있는 게 아니야. 내가 그런 거니까 새들이 그렇게 한다고 느끼고 있는 거잖아. 이랬죠? 자, 우는 새 쭉 봤어요. 빨리 가자. 아무튼 이런 아름다운 봄의 모습 속에서 이거 되게 중요한 구절들이었어 실은. 그래서 무라일체언이 흥이에 달을 쏘냐. 오케이, 무라일체라고 해놓고 자신이 하고 싶은 얘기를 설명하고 있었고요. 무라일체 무슨 말인지 알지? 시비에 걸어보고 정자에 앉아보니 라고 했는데, 자, 무라일체를 끼워서 나는 시비라는 건 살인문이라는 뜻이에요. 그 울타리가 조그맣게 쳐져 있는 거. 시비를 열고 나가서 이번엔 어디로 간 거야? 정자에 앉아보았어요. 참고로 이 정자도 선생님은 나름대로 네모라고 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유는 한 번에 다 설명할게요. 이제 정자로 갔어요. 정자로 가보서 앉아보니 소요음영, 낮게 읊조리며 천천히 걷는 행위를 소요음영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이런 거지. 하면서 이렇게 걷는 거야. 오케이? 좋아. 이거는 아주 평상적인 느낌이지, 그죠? 소요음영하면서 싹 걸어가니까 산일이 적적한데. 자, 이때 중요한 단어가 나왔네요. 산일이 적적한데 라고 했는데, 자, 이거는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별표, 주의. 너희들이 고전문학을 문제를 풀 때 자주 실수가 튀어나오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야. 뭐냐? 내 생각을 집어넣는 거야. 얘들아, 일반적으로 적적한 건 무슨 뜻이야? 적적하다. 뭔가 외롭고, 그치? 고달픈 듯한 느낌이 들죠? 아주 쉽게 말해서 적적하다는 우리는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어감으로 인식을 합니다. 근데 이 작품에서 산속에서 살아가는 일을 적적하다고 말했으니까, 그럼 화자는 지금 이게 자신의 삶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끼는 걸까요? 전혀 아닐 거예요. 왜냐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문장을 보세요. 적적한데 한중 진미를 알 리 없이 호재로 다뤘거든. 해석을 잘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한중 진미를 알 리 없이 호재라고 했어. 근데 호재는 혼자라는 뜻이야. 자, 혼자라고 말했고 적적하다고 말한 건 맞는데, 근데 우리는 화자는 그 두 개를 보고 뭐라고 했어? 이걸 보고 한중진미라고 했잖아. 이 단어를 해석 잘해야 되는 거지. 한중진미는 무슨 뜻이거든? 한가로운 중에 느끼는 진미, 찬맛. 아, 진미채가 먹고 싶네요. 배고파서 지금. 자, 한중진미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신이 혼자 외롭게 있는 상태를 오히려 즐거움이라고 느끼고 있는, 참 인생의 맛이라고 느끼고 있는 거야. 그럼 이 적적한 건 부정적인 거야, 긍정적인 거야? 긍정적인 거야. 그러면 너희들의 그런 일반적인 인식의 틀을 알고 있는 출제위원들은 이걸 가지고 낚겠지. 아주 자주 낚이는 부분이에요. 오케이? 여기서 부정적 정서가 실렸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건 부정적인 게 아니라 그 혼자 있음과 적적함이 오히려 나에게는 즐거움이야. 알겠어? 멋대로 생각하지 마. 중요한 구절이니까 잘 체크해 좀 해놓으시고요. 아무튼 그래서 나는 한중진미를 느끼면서 혼자로구나 했는데, 이 혼자로구나는 약간 뭐랄까 어떤 느낌이냐면, 혼자라서 너무 좀 그래. 그게 아니라, 이 좋은 걸 왜 사람들이 모르지? 그러니까 혼자여야 느끼는 건데 사람들은 대부분 어울려 살잖아. 그치? 그래서 이걸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이 나오는 거야. 이봐 니웃들아 산수구정하지 않으라. 그래서 이웃을 부르잖아. 이 좋은 걸 혼자만 알 수는 없어. 너희들도 이 맛을 알아야겠어. 그래서 부르는 겁니다. 청자 설정됐죠? 됐죠? 참고로 이 이웃들은 흥지랑 좀 상관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아무튼 산수 구경하자. 그래서 뭐요? 산수를 구경하는데, 자, 답청은 오늘 하고
욕기란 내일하세. 또 이거 얘들아 해석하자. 아침에는 채산하고 나조에 조수하세. 자, 이거는 뭐예요? 참고로 이건 지금 번역을 하자면 답청은 원래는 풀밟기란 뜻이에요. 그래서 땅을 다져주는 행위를 원래 말하는 건데 여기서는 산책 정도로 번역해주면 될 것 같아. 즉 낮에는 산책해야 되고 밤에는 욕기, 욕은 목욕한다는 뜻이겠지. 아마 물을 끼얹는 행위를 말하는 거야. 그럼 쉽게 말해서 이거는 물놀이 가는 거야. 야, 산에서 사는 것도 바쁘거든요? 오케이? 야, 답청도 해야 되고 욕기도 해야 돼. 산책도 해야 되고요. 오케이? 물놀이도 좀 즐겨줘야 돼. 또 채사는 뭐냐면 산나물 캐기야. 산나물도 좀 캐러 다녀야 되겠고 캐다가 도라지 나오고 더덕 나오고 하면 맛있잖아. 좋잖아. 그렇지? 그리고 조수는 조가 출조한다는 뜻이겠지. 낚시. 오케이? 낚시도 좀 즐기다 보면 하루 한 달 금방 간다 이거야. 오케이? 즉 이거는 이 산속에서의 삶이라는 것 역시 할 일 많다. 마냥 한적한 것만은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장면일 거고요. 지금 상대방, 즉 청자를 설정해서, 오케이? 청자를 설정해서 산수 구경을 권유하고 있는 겁니다. 니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는 게 절대 아니다. 산에서의 삶도 바쁘다. 계속. 자, 그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 산에 왔으면 뭐 해야 돼? 또 술 한잔 해줘야지. 그냥 관악산이나 이런 산 밑에 보면 항상 이렇게 식당들이 있고요. 보통은 닭볶음탕, 삼계탕 정도를 많이 팔고요. 파전도 팔고 막걸리 팔잖아. 술 맛이 또 기가 막히거든요. 혹시 등산 갔다 와서 술 마셔본 사람? 무슨 고3이 그러나요? 뭐 하면 어때? 아버지랑 같이 갔다 와서 아버지가 주는 막걸리 한 잔 마셔볼 수도 있는 거잖아. 혹시 그런 거 해본 사람 없음? 안타깝네요. 네. 아, 선생님은 그게 아버지랑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어서 물론 선생님도 어른이 된 다음에 술을 주시긴 했지만 잠깐만. 아이 불편해 죽겠네. 야, 요즘에는 컵을 이렇게도 만들더라. 겁내 길지 않냐? 다 먹을 수 있어 했는데 잘 먹더라고 나는. 그래서 들고 와봤는데 빨대가 짧아가지고 잠겼고요. 다시. 자, 그래서 다시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바쁜 삶을 나름대로의 어떤 삶을 즐기다가, 자, 다음 챕터 술 마셔보자. 갓 괴어 익은 술을 갈건으로 받아놓고. 참고로 이때 갈건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왜 일반 일하는 사람들이 하얀 띠 두르는 거 있지? 그걸 갈건이라고 부르는데, 참고로 원래는 술을 거를 때는 채를 정확하게 쓰는 거야. 근데 산속의 삶이니까 정확하게 그 채라는 도구가 따로 있진 않아. 그러면 없으면 여러분들 왜 그거 있잖아. 보약 같은 거 다릴 때 재료를 안 해놓고 이렇게 꽉 짜가지고 물을 뽑아내는 거잖아. 그런 식으로 이걸 갈건을 받친다고 표현한 거야. 즉, 이 갈건이란 단어 자체도 실은 뭐다? 안본주적인 거야, 이거. 오케이? 지금 무슨 거대한 주류 양조 도구가 필요한 건 아니야. 없으면 없는 대로 갈건으로 받쳐서, 오케이? 지게미는 덜어내고 탁주만 하고 덜어서 마시겠다는 얘기지. 받쳐놓고 곤나무 가지 꺾어 수 놓고 먹으리라. 술을 넣는다는 얘기는 풍류입니다. 이거는 풍류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정확히 무슨 뜻이냐면 술 한 잔 마실 때마다, 지금 참고로 봄꽃이 피는 계절이잖아. 봄 꽃나무 밑에서 술 마시고 있겠지. 한 잔 마실 때마다 옆에 있는 꽃나무 한 가지 꺾어서 나 한 잔 마셨어 라고 표시하는 거야. 그러면 꽃밭을 만들면은 난 취했겠지. 딱 그런 느낌, 풍류의 느낌입니다. 하면서 화풍, 부드러운 바람이면, 참고로 이 부드러운 바람은 봄바람이겠죠. 부드러운 봄바람이 건듯 잠깐 불어 녹수 푸른 물을 건너오니. 표현 기가 막히죠. 청향은 잔해지고 낙홍은 오세진다. 참고로 여기도 무슨 법? 대꾸법이잖아. 참고로 청향은 맑은 향기야, 그치? 향기니까 무슨 심상? 후가. 낙홍은 떨어지는 붉은색 뭐겠니? 시각. 맞아. 시간 다 붙어 말해버리네? 이거 뭐야? 떨어지는 붉은 거 꽃잎. 그 꽃잎의 붉은색을 표현한 거니까. 그럼 이거는 참고로 여기서는 색채 대비가 있었다면, 그지? 여기서는 뭐가 있는 거야? 다양한 감각적 심상의 활용이 존재하는 거잖아. 오케이? 시각과 후각과 시각의 표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좀 표현이 기가 막힌 건 바로 이거야. 봐봐. 얘들아, 향기가 지는 거 땅에 떨어지는, 스며드는 그런 개념인 거거든? 향기가 잔해진다고? 향기가 스미는데 하면서 보고 있는 거잖아.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향기는 만질 수 있어, 없어? 없어. 근데 그게
내 눈에 보이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잖아. 이거 뭐예요?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기가 막히죠? 두 번째, 낙콩이 옷에 진대. 잠깐만, 낙콩은 선생님이 아까 꽃잎이라며. 근데 꽃잎이 그냥 옷에 떨어지는 걸까? 후두둑 떨어지고 있는 걸 보고 예쁘다고 말하는 걸까? 이거 아니에요. 지금 뭐냐면 옛날 사람들은 옷을 도포로 입었잖아. 도포가 이렇게 소매가 길어요. 흰색입니다. 내가 술을 마시기 위해서 도포 자락을 쫙 들면 햇빛이 비치고 왼손이라고 짚으세요. 선생님 설명하기 위해서 저기서 햇빛 비치고 있고 꽃잎이 떨어지는데 내가 흰 도포를 들면 여기에 붉은색이 비치겠지. 즉 떨어지는 꽃잎과 내가 하나가 된 거잖아.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역시 개성적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혹은 자연 친화의 정서를 표현한 구절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이 구절도 할 말이 많은 구절이었던 거야. 됐죠? 다양한 감각적 심상, 대꾸는 당연한 거고요. 후각과 시각의 감각적 심상, 추상관념의 구체화, 자연 친화의 정서를 개성적으로 표현함, 이런 거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그냥 내문 한 문제 나오잖아. 다음 밑줄 친 구절의 특징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까지 내겠네. 됐죠? 자, 아무튼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자, 다음 준중 술동이의 속이 비었거든 날 다려 나에게 말을 해라. 그래서 소동 아예 다려 그 심부름꾼 아이에게 물어서 주가에 술을 물어서 술집에 술이 있는지 물어보고 얼운. 참고로 이것도 얼다로부터 온 말이라는 거 선생님이 한번 말한 적 있었죠? 얼다가 어른으로 확인된 거야. 어른은 막대를 짚고 아이는 술을 메고 미음완보 날개 읍조리며 천천히 걷는다. 잠깐만, 똑같은 말을 선생님이 앞에서 했었는데 소유음형이랑 똑같은 말이지? 아무튼 미음완보에서 시냇가에 혼자 앉았지. 자, 그래서 술 가지고 와서 이번에는 어디 앉았어? 자, 오른쪽으로 넘어갈게. 자, 시냇가에 와서 앉았어요. 자, 시냇가 네모칠 거예요. 시냇가에 왔는데 이때 명사는 깨끗한 모래라는 뜻이죠. 비치는 물 아래 비치는 것들이 그냥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거니까 물이 깨끗해서 그런 거야. 명사 좋은 물에. 참고로 중세국어 좋다 무슨 뜻이라고요? 깨끗하다지. 이 정도는 나오지. 깨끗한 물에 잔을 씻어 부숴들곤 청류 맑은 시냇물을 굽어보니 떠오는 것이 도화로다. 그래요. 시냇물을 보면서는 저기 도화가 떠오르는 거라고 느껴. 도화는 뭐예요? 뭘 상징하는 거야? 물에 떠내려오는 복숭아꽃은 뭘 상징해? 무릉도원이잖아. 무릉도원을 상징하는 거야. 무릉도원은 무슨 뜻이거든? 이상향을 뜻하잖아. 오케이? 지금 내가 있는 곳이야말로 이상향이구나 라고 느끼면서 자신이 머물고 있는 장소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는 구절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하잖아. 무릉이 가깝도다 저 매의 긴 거인고. 됐지? 자, 여기까지 따라오고 있죠?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가자. 송간 세로에 송간 소나무 사이로 난 새. 참고로 여기서 새는 미세하다 할 때 그 새입니다. 가늘고 좁은이라는 뜻이죠. 오케이. 좁은 길로 두견화 진달래꽃을 붙이 들고 한 손에 잡아 들고 이번엔 근데 어디로 갔어요? 봉두에 급히 올라갔습니다. 봉두라고 하는 건 봉우리 꼭대기를 올라간 것이죠. 오케이. 근데 봉두에 올라가서 무슨 일을 했나 보자. 갑자기 산을 탔어. 뭐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구름 속에 앉았대요. 정말로 구름 위에 앉은 건 아니고 높이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앉아보니 천춘만락이. 자, 네 글자를 첫 번째, 세 번째 글자만 따로 떼고 두 번째, 네 번째 글자만 따로 떼봐. 천개와 만개의 촌락 마을이라 뜻이잖아. 그렇지? 산 위에서 바라본 마을의 전경을 한번 살펴본 거야. 그렇지? 그래서 천천만락이 벌쳐져 있다고 표현한 겁니다. 천천만락이 쫙 펼쳐져 있는데 연하일휘는 또 중요한 단어지. 연하일휘 이거 사자성어잖아. 구름과 안개와 노을을 묶어서 말하는 걸로 보통 자연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오케이? 아름다운 자연. 아름다운 자연이 쫙 펼쳐져 있어서 그게 마치 뭐야? 금수를 재폈는 듯. 금은 비단금자고 수는 수를 놓은 거니까 수 놓은 비단처럼 예쁘다는 얘기지. 직유법을 통해서. 그쵸?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산봉우리 꼭대기에서 바라본 마을의 모습은 마치 비단을 펼쳐놓은 것 같은 예쁜 느낌이었다. 그래서 엊그제 검은들이 봄빛도 유효할사. 참고로 이 검은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눈이 녹고 난 뒤에 대지의 색깔을 검은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그런지 뭐 됐어? 봄빛이 됐어. 그럼 봄빛은 무슨 색일까? 푸른색이겠지.
그럼 여기도 색채 대비가 대비라는 표현보다는 색채의 감각이 존재하는 거죠. 자, 그리고 검은색이 왜 나오는지 질문이 종종 나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눈이 녹고 이제 봄으로 넘어가기 직전에는 아직 풀이 자라지 않은 대지가 노출됐을 거 아니야, 그치? 그 상태를 검은들이라고 표현한 거야. 자, 봄빛이 여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 하고 나서 이제 이 부분이 결사예요. 이제 마지막 장면 가자. 공명도 날 끼우고 불귀도 날 끼우니. 자, 직역하면 공명하고 부귀가 날 꺼리니 라고 말했어요. 두 가지 표현법이 보이시나요? 잠깐만, 이게 대구법이라고? 잠깐만, 대구법? 맞지? 당연한 거죠. 근데 선생님이 생각한 것보다 조금 당연한 얘기라서. 오케이, 대구법은 맞아요. 오케이, 맞아. A가 날 B하고 C가 날 B 하는 거니까, 맞지? 그건 맞아. 근데 그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그게 포인트가 아니야. 여기서 나타나는 표현법이 뭐가 있어? 일단 꺼리는 건 어떻게 하는 거야? 싫어하는 거야, 그치? 오케이, 좋아. 이건 일단 의인법이 보여야지. 그리고 하나 더. 아니, 자, 원래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 버전으로 봐봐. 원래 지금 이 작품에 나는 화자를 말해. 원래는 화자가 부귀와 공명은 뭘 상징하는 거야? 속세적 가치를 상징하는 단어야. 그래서 원래 내가 부귀 공명을 꺼리고 홍진에 묻혀있는 사람들한테 그러지 말고 살림으로 들어오자고 말하는 얘기잖아. 그치? 근데 이걸 거꾸로 부귀와 공명이 날 꺼린다고 말한 거니까 이 표현법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들어본 적 있을걸? 주객이 전도된 표현이다. 오케이? 원래는 내가 부귀 공명을 꺼리는 건데 그걸 거꾸로 부귀와 공명이 날 꺼린다고 표현했어요. 됐죠? 개성적인 표현입니다. 이 녀석들이 날 꺼리니 청풍 명월 외에 어떤 벗이 있던 거, 그치? 그러면 참고로 청풍, 맑은 바람과 명월, 밝은 달은 나의 벗이다 라고 말한 거잖아. 그러면 이 두 개는 그치? 이 두 개는 대립되는 짝입니다. 맞죠?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들은 요 세모와 동그라미가 실은 어디서 나왔었다? 자, 그래, 인트로에서 나왔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계셔야 되고요. 그죠? 연결시켜 놓으시고요. 그래서 이것들이만이 나의 친구고, 단표 누항해. 그래, 단표 누항이 무슨 뜻인데? 단사표음이랑 같은 말이고요. 단사표음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도시락밥에 한 표주박에 사발? 사발이라고 해도 되지. 한 사발의 물, 한 표주박의 물 정도.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먹을 수 있는 밥을 뜻해서 사자성어 중에서는 이제 안빈낙도를 상징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 두 개를 줄여서 단표라고 하고, 누항은 누추한 거리, 즉 일반인들의 삶에 처설한 얘기입니다. 단표 누항은 뭐랑 같은 말이야? 안분지적이랑 똑같은 말이야. 그래서 단표 누항을 하면서 흩은 해양을 안 한대요. 자, 이 흩은 잠깐만, 이거 사실 시옷 받침일걸? 그치? 흩은 해음을 안 한대. 그러니까 이걸 물어보면 이게 되게 품질이 좋은 게, 해석을 묻는 것이며 그 해석이 이 작품의 중심 정서를 관통하는 얘기라서 이 부분 잘 봐야 돼. 흩은은 허튼이라는 얘기고, 해음은 해를 하는 걸 미음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자는 걸 하는 행동을 명사로 바꾸면 잠이잖아. 꾸는 행위를 하는 걸 꿈이라고 하고요. 그럼 해를 하는 거를 해음이라고 표현한 거야? 이랬지 무슨 말인지? 그럼 해다가 무슨 뜻인데? 해다. 헤아리다. 생각하다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허튼 생각이라고 번역해주면 되겠지? 그럼 질문. 이때 그럼 허튼 생각은 도대체 뭘 말하는 건데? 그렇지. 흐트니엄은 세모 단어였던 거지. 확인해 주시고요. 잠깐만, 이 카메라에 다 나오고 있는 거 맞죠? 여기까지 보이고 있구나. 됐어요. 자, 흐트니엄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흐트니엄이라는 단어 조심해 주시고, 흐트니엄이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면 그러면 앞에 있었던 부귀 공명이랑 연결해 주시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아니한다. 마지막 아모타. 참고로 이런 아모타 같은 건 어쨌든 아무튼 뜻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이 작품이 정격 가사라는 증거물도 되죠. 참고로 가사의 종류 중에서는 정격 가사와 변격 가사라는 게 있습니다. 정격 가사는 종장의 마지막 구절이 3, 5, 4, 3의 형태로 되어 있을 때,
지금 구체적 숫자를 세보세요. 아모타 3, 백년생락이 5, 이만한들 4, 어찌하리 4. 오케이? 표준 구조를 따르고 있거든. 그럼 이건 전격 가설한 특징이야. 아무튼 백년행락이 백년의 즐거움, 평생 동안 즐거움이 이만한들 어찌하리. 자, 평생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하면서 뭐 하는 거야? 마지막까지 만족감을 드러내면서 작품을 마무리하고 있다. 됐죠? 오랜만에 상춘곡 들어봤을 거야. 아마 처음 듣는 작품은 아닐 거고. 여기까지가 일단 상춘곡이라는 작품의 전체적인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참고로 예전에 여러분들 보조자료에도 실려있을 텐데 단순하게 이런 것들까지만 보는 정도, 즉 해석이 되는 정도면 기본 문제는 다 맞출 수 있을 거야. 근데 이제 보통 고2나 고3 정도의 문제에서 상춘곡을 건드렸다라고 하면 안에 숨어있는 요소를 슬슬 건드리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대표적으로 선생님이 네모쳐놓은 것들이야. 자, 이 네모쳐놓은 녀석들은 전부 다 공통점이 뭐예요? 공간이죠. 공간이랑 공통점을 지고 있잖아. 수간목은 조그맣게 지은 집이고 정자는 말 그대로 자연을 관찰하기 위해 지어놓은 그치? 건축물이고 시냇가는 자연과 함께했던 장소이며 봉두는 세상을 바라본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공간의 이동에 어떤 흐름에 방향성이 존재하지 않니? 오케이? 방향성을 살펴보면 인간적인 것, 다른 말로는 인위적인 것은 점점 강해지고 자연적인 것이 점점 강해지는 양상임을 볼 수 있어. 계열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특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럼 챙겨야지. 왜냐? 잘 봐. 맨 처음에 수간무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살기 위해서 지은 집이에요. 기둥이 서 있고 벽이 서 있으며 지붕이 막혀 있습니다. 됐죠? 어느 정도는 자연과 구분된 장소입니다. 물론 창문도 다 있고 문도 다 있지만. 근데 정자는 어때? 이 건물에서 뭐만 없애면 돼? 정자야 그게? 벽을 없애면 돼. 기둥만 남겨놓고 벽을 없애면 그게 정자 아니야. 사방을 구경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즉 인간적 공간에 자연이 좀 더 깊이 침투한 거지. 됐어? 그리고 화자는 마지막 그 다음에 어디로 이동했어? 시냇가로 이동했습니다. 그럼 시냇가는 말 그대로 이제 자연을 선택한 거죠. 더 이상 인위적인 공간이 아니게 된 거잖아. 그리고 마지막에 봉두로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는 세상을 모두 굽어보기 시작했지. 즉 화자에는 점점 좁은 곳에서 넓은 곳으로, 오케이? 인위적인 곳에서 자연적인 곳으로 이동을 하고 있어. 이런 거는 챙겨서 볼 수 있어요. 됐나? 써드리자. 굳이 따지자면 좁은 곳에서 넓은 곳으로, 인간적인 곳에서 자연적인 곳으로 이렇게 점차 이동의 방향성을 보이고 있다 라고 하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참고로 이 상춘곡이 은일가사 혹은 강호한정의 시초적인 작품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작품은 후대에 되게 다양한 작품들의 영향도 많이 줬던 걸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뭐 거기까지 지금 볼 수는 없으니까,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일단 여기까지 상춘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뒤에 곡목설 쉬었다 할까? 조금만 쉬었다 하자. 자, 조금만 쉬었다가 곡목설 이어서 나머지 작품 넘어갈게요. 질문 있어?